작년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자가 창업자보다 더 많은 게 요즘의 현실이다. 홈플러스가 2달간 파산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노조들이 월급을 다 토해냈습니다. 정부가 뱅크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손실이 50%까지 났던 것이 바로 ELS 사태인데요. 저는 은행 사람들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경제학의 가장 좋은 위험 신호는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교수입니다. 최근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1,4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요약 1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 지금 1,500원까지 왔다가 지금 1,400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한미 관세 협정에서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했고, 조선은 1,500억 달러,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환율은 이렇게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집값은 지금 89% 확률로 우상향, 금값은 76%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30%라고 잡아놨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 60%에 도달하는 게 2029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60%에 도달하면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역 의존도 75%, 또 미국과 일본 한미 통화 사업가 없습니다. 또 외환 보유고도 부족하고, 한국의 광의의 국가 부채는 현재 181%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3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순수한 국채만 60%라는 거고,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한국의 국가 부채율은 이미 181%입니다. 한국이 돈을 풀었던 통화량이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미국은 71%, 한국은 무려 154%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정부가 환율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지금 원달러 회귀 분석에 대한 지난 60년간의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달러 회귀 분석에 대한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86%를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선을 그으면 바로 밑에가 해당 연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환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국제 결제에서 원화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화량이 돈을 우리가 미국보다 2배나 더 많이 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도 미국이 60%, 한국은 한 3%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관련된 책인데, 달러 자산을 비축해서 위기에 대비해라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가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우리나라 정확하게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 밑에 한번 보시면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가 더 많다. 그죠? 홍콩은 4,300억, 대만은 6천억 달러입니다. 주요국의 한번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23%밖에 안 됩니다. 대만은 1997년도 외환 위기도 겪지 않았는데 80%를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한국은 환율이 오르고 있고 또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30%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자산의 한 30%는 달러 기반, 미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 많은 작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고 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강점, 기회, 약점, 위험을 분류한 소압 분석이라는 건데요. 약점을 한번 보시면 고임금, 고물가, 고환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 44%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절반도 취업을 못합니다. 지금 이란 전쟁도 종결되지 않고 계속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또 정부가 노란봉투법, 또 강력한 노조, 지금 삼성전자 파업하겠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강력한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좀 세계 평균 정도로는 이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해줘야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신용등급이 BBB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하청 근로자 한 8천여 명 정도가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게 우려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란봉투법 때문에 협상을 요청하는 하청기업 노조가 한 8천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바로 이런 이유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7천을 넘어서고 도약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때문에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유통업, 중소제조업은 파산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반도체 하나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결과를 더 낳게 될까요? 정부의 추경은 과연 올바른 결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쟁 추경 요약 1에 한번 보시면 정부가 전쟁 추경을 26조 원 했습니다. 정부가 계속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자들은 국가가 예산을 증가시키더라도 물가 인상률 2%, 작년에 경제 성장률 1%입니다. 그러면 3% 정도가 이제 가장 좋은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돼야 되는데 전쟁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26조 원이 돈이 풀리게 되면 예산 증가율이 9%를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 행자부 장관이 2차 추경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2차 추경까지 한다면 우리나라 10%까지 예산이 넘어서게 될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국민들이 또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물건 가격이 오르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정부가 알뜰하게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종무관 김종수 대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2번 깡통 끝에 1년 만에 13억 번 비결, 절대 잃지 않는 주식 단기 매매 특강을 무료로 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험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만나본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강남 부자들은 가장 많은 주식을 사는 게 바로 미국의 구글 주식이더라고요. 지금 표에서 한번 보시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미국은 60%, 한국은 3%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하고 있죠. 저는 이제 1조 자산가가 된 80대 투자법,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꼭 따라해라. 그죠? 월급의 4분의 1, 25%는 미국의 1등 주식과 한국의 1등 주식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미국은 엔비디아라는 회사하고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대학 교수가 월급장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월급의 4분의 1을 국내 1등 주식만 했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부터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현대건설, SK텔레콤, 은행, 건설, 화학 이런 주였는데요. 2000년도부터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5월 6일 27만 원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3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티뱅크가 최근에 삼성전자 목표가 30만 원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가 전망할 때 하는 예상치는 6개월 뒤에 주가를 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내년에 4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50조 벌었는데 올해는 3개월 만에 60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 연말까지는 300조를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미국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10%씩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최고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한 8,000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주식이다.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월급장이가 부자가 되는 법, 한국의 1등 주식 삼성전자, 미국의 1등 주식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분산 투자를 해라. 우리 국민연금은 2대1 정도로 분산합니다. 미국의 600조, 한국의 300조. 우리 개인들은 내 취향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한 55대5로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 초 한국은행에서 부실 은행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당장 이 통장에서 돈 빼라. 말할 곧 망할 은행은 어디인가요? 지금 정부 정책은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7월 달부터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정부가 상장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장 폐지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주가가 1,000원이 안 되는 기업들 정부가 전부 다 이제 없애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우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결론은 우리가 이제 상장 폐지는 앞에서 제가 시가총액이 200조가 안 되는 기업은 이제 상장 폐지를 한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정부 앞에서 이제 제가 뱅크런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파산한다는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금 현재 정부가 뱅크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모 은행이 부실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장 빨리 달려가서 은행에 돈을 인출하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돈을 인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을 서지는 않지만 작년에 미국에서 파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수백조 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의 은행에는 한 개의 은행에 자기 이름으로 9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예금자 보호법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금과 이자가 합쳐서 1억이 넘으면 예금자 보호법에 제외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예금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2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부실은행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금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진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은행과 증권회사는 규모가 한 10배 정도 큽니다. 은행이 크죠. 은행이 훨씬 안전하고 굉장히 더 좋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은행의 ELS 사태를 경험해 봤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손실이 50%까지 났던 것이 바로 은행의 ELS 사태인데요. 저는 은행 사람들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던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은행이 과거에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팔았지만 지금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되고 투자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투자를 했던 그런 많은 상품들 우리가 정말 큰 피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행을 믿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팔았던 우리나라에 총 한 30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저는 막 국민은행이나 우리 시중은행에 예금한다면 우리가 적금 같은 거 드는 건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이제 은행을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은행에 방문했을 때 석유 펀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듯이 석유 가격은 10배 올랐다 10배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홍콩 H지수 ELS 펀드인데요. 이게 총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수만 명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나라 홍콩의 펀드를 판 기업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ELS 펀드를 판 겁니다. 홍콩 H지수 펀드죠. 손실률은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중은행에 적금을 넣는 건 안전하지만 이러한 펀드 상품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은행 직원들은 본인들도 이 상품이 뭔지도 모르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은행에 이용하시면 적금을 넣는 거고,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1등 주식을 사라. 펀드를 넣지 마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1등 주식은 삼성전자, 미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또는 또 안전하다면 주가 지수를 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은행에 우리가 이렇게 예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홈플러스가 팔았던 전단체입니다. 4천억 원이 휴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소송하고 있죠. 결론은 은행 직원을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잘하는 것만 투자해야 되겠고, 본인이 꼭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고집하는 이유와 외환시장 개입 금리 정책으로 환율 관리하면 부작용이라고 말한 의의가 무엇인가요? 이미 이제 4월 20일 날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4월 20일이니까 이제 지난달이죠. 신현송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옥스포드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이분은 한국에는 자기 집만 있고 본인의 재산의 전부 다 90%는 달러 기반 자산입니다. 파운드와 달러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도 본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본인 재산의 95%는 다 달러화와 유로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화. 해외에서 44년을 살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이 실정을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현송 총재가 지난달에 이란 전쟁 때문에 환율이 1,530원을 찍었을 때 본인이 환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의 가장 좋은 위험 신호는 바로 환율이라든지 은행 이자율이 됩니다.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우리 개인들에게 항상 얘기하죠. 정부가 외환위기 없다, 안전하다 이런 것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꼭 자기 자산의 30% 정도는 달러 기반의 자산을 비축해라. 저는 미국의 1등 주식, 엔비디아가 1등, 2등은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종목으로는 알파벳이라는 회사, 3위가 애플입니다. 아마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에 미국이 시가총액이 구글로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강남 부자들이 가장 많은 사는 주식이 구글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은 삼성전자, 미국은 엔비디아 이렇다. 그래서 꼭 한국과 미국 주식을 분산 투자하시고 1등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지만 금년 7월 달에 200개의 기업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들의 예적금이 바닥나고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넘어선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너무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나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지만 건설업, 유통업, 또 유망한 중소기업들 다 지금 부도 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6억 성과급 달라고 얘기합니다.
보너스 6억을 달라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연봉 보통 1억에서 2억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4인 가족의 평균 소득이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인은 이미 2배 이상 돈을 받는데도 성과급으로 6억을 안 주면 파업하겠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노조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건데요. 이 비용에는 이미 급여와 상여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미 급여와 보너스를 다 받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더 돈을 내달라, 6억 정도 달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과도한 노조의 요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다. 최근 한국은행이 긴급 여신 지원 체계를 구축했는데 그들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렵죠. 우리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말이 9988입니다. 한국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는 뜻이고, 한국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화랑이 되고 있지만 한국 근로자의 대부분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정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뒤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는 건설업, 부동산, 건설, 유통, 중소제조업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90만 명이 창업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폐업자가 창업자보다 더 많은 게 요즘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죠. 지금 홈플러스가 2달간 파산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노조들이 월급을 다 토해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고 회사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홈플러스는 과거에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가루프라는 회사입니다. 가루프라는 회사가 삼성이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홈플러스로 이름을 바꿨고, 그것을 7조 원의 MBK 파트너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온라인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매 금액이 600조인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게 60%, 40%만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온라인 비중은 80%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진출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이 도태되고 망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온라인에 대한 진출, 또는 정부에 납품하는 정부의 조달, 이런 게 필수적이다. 제가 이제 뭐 구독경제란 말도 많이 하는데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구독하는 것. 같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필수다. 온라인 산업에 대한 진출, 구독경제, 정부 조달입니다.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꼭 이 3가지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1%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한국의 1%의 부자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국의 1% 부자입니다. 2026년에 이제 우리가 생존 전략이 있고 한국의 1% 부자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은행의 대출을 빼고 내가 순자산이 30억이다. 이러면 한국의 1% 부자입니다. 이게 국민은행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 부자의 평균은 한 55억 정도 됩니다.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아직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월급과 부동산, 창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되겠고, 제가 이제 우리 자녀도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자,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게 바로 유대인의 티쿠놀람 사상입니다. 지금 구글이 미국의 시가총액 2등이죠. 페이스북이 한 7등 정도 됩니다. 미국의 유대인이 만든 기업입니다.
한국의 1% 부자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1%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한 거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를 만드는 이 친구라든지 전부 다 대학을 중퇴했죠. 우리가 알던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거입니다. 하버드 대학 1학년 중퇴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창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이었는데 대학을 그만두고 오히려 더 사업에 키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한국의 1% 부자는 순자산 3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6년 5월 환율이 86%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고환율로 인해 한국의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은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이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제가 30%라고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순수한 국가 부채는 60%가 되면 위기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MF는 지금 한국의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한국의 재정이 너무 취약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원화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계 한 40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스스로가 개인들이 원화 자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달러 기반의 자산을 가져야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 30%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회사의 법인 자금은 너무 소중하죠. 이렇게 개인의 자산의 한 30%는 미국 1등 주식, 법인의 자금으로는 주가 지수를 사라.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빠져나가고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국가 위기의 결정적인 신호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소압 분석 제가 이제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약점인데요. 약점에 한번 보시면 오늘날 2026년 5월 기준이죠.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 44%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43.6%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절반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강력한 노조와 노란봉투법 이런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공무원을 11만 명 해고했습니다. 미국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고를 가능하고 한국은 한번 채용이 되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60세까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해고가 가능한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 이것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는 6억씩 성과급 달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가전제품, DX 분야는 지금 적자였기 때문에 정리해고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6억 달라고 데모하고 삼성전자 가전제품, 스마트폰 이쪽 분야에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500명, 1000명씩 지금 탈퇴한다고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80%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렇게 가전은 어렵다. 또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너무 친노동적인 정책,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취업률이 바로 44%인 이유다. 저는 이제 국회에 계속 부탁을 합니다. 세계 평균 정도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세계 평균의 법인세는 21%입니다. 세계 평균 정도로만 좀 법인세를 좀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법인세 1% 올렸습니다. 27%예요 지금요. 제가 국회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올려서 어디에 쓰냐 이랬더니 기업들에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서 다시 또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하니 아예 세금을 받지 않는 게 더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평균 정도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법인세 이런 것도 좀 해달라. 노동정책도 세계 평균 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직접 투자 요구와 외화 보유액 감소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밑에 보시면 외국인 직접 투자, 한국의 외국인들이 유입된 것보다 한국 기업의 유출이 2배에서 5배 많다고 써놨습니다. 그 전해가 이제 우리가 한 5배나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렇게 친노동적인 정책, 또 높은 법인세, 한국에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사람이 차 안에 있어야지 무인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은 다 무인 자동차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 세계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도태되고 있다. 빨리 국회와 정부가 이런 무인 자동차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저는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허가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나라는 허가제입니다. 파지티브 제도. 새로운 산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제도. 모든 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버, 에어비앤비가 창업해서 성공한 겁니다. 저는 한국도 미국 수준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의 단기적 호황과 장기적 불확실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5월 6일 오늘 현재 종합주가지수 7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월 6일 날 15% 올랐고 하이닉스가 10%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래 300조, 200조, 내년에는 400조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게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27만 원을 오늘 돌파했으니까 시티뱅크가 예고했던 30만 원을 조만간에 넘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올해와 내년에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데이터 센터, 지금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축구장의 10배 정도의 크기에다가 테슬라도 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반도체가 부족한 겁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건 잘 알다시피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메모리는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게 메모리, 비메모리는 전화를 걸 때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파운더리라고도 부릅니다. 대만의 TSMC가 90%를 점유합니다. 비메모리 분야.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80%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은 것은 이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아마 이제 금년과 내년 정도는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다만 그 이유는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주가는 또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자주 연락을 하세요. 언제부터 실적이 좀 떨어질 것 같냐. 주가는 6개월 선제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가 빠진다 이런 것은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주문이 줄어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다니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 추세를 알아보려면. 그죠?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와 내년까지는 좋지만 2028년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올해는 500조, 내년에는 이제 600조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전쟁 추경으로 인해 제2의 외환 위기에 이어 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저는 이제 정부에 항상 부탁하는 게 너무 재정을 확대했을 때 이제 어떠한 우려가 나오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쟁 추경 26조 원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26조 원 풀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개 나라가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번째 파산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또는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면 사람들이 이 돈으로 물건을 사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 한번 보시면 미국보다 우리가 돈을 2배나 더 많이 풀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 추경,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예산을 계속 확대한다면 국가 신용 등급이 위험하다. 지금 미국이 만약에 국가 신용 등급을 한 2단계만 떨어뜨려도 우리는 외환 위기가 온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신중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 추경 고유가 지원금에 쓰이는 25조 원은 어디에 쓰이면 대상과 받는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3인 가족 기준으로 800만 원까지가 우리가 전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되고요. 정부가 지금 이번에 26조 원 전쟁 추경을 통해서 돈을 풀었는데 이게 석유 회사에 한 5조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 상한제라고 부르죠. 1리터에 지금 2,000원입니다. 정부가 석유 회사들은 적자 보면서 석유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자 본 것을 5조 원 정도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석유 가격이 오르면 우리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른다면 만약에 이제 1리터에 2,500원 넘었다. 국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겁니다. 근데 석유 가격을 2,000원으로 묶어두니까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려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GDP 대비 22%에 불과한 외환 보유고 과도한 국가 부채 그리고 계속되는 유동성 확대 문제가 커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항상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고 또한 외환 위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 지금 우리 개인과 기업이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1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수출하고 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달러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가 났을 때 정부는 모든 기업은 부채 비율을 70%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70%를 넘지 마라 이 얘기죠. 내가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70만 원만 대출을 받아라 이 뜻입니다. 근데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국가가 살아남지 못하는 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율, 한국의 과거의 국가부채, 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오늘 현재 181%입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부채 250%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비축한 기업과 개인은 살아남지만 달러 자산이 없는 국가는 파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 개인들도 꼭 원화만은 가지서는 안 된다. 함께 비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이 무역 의존도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심각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한국은 이제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이제 무역 의존도라고 부릅니다. 요약 두 번째 한번 보시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역 의존도인데요. 세계 2위입니다. 독일이 세계 1등, 80%가 넘습니다. 독일은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교역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한국은 1%, 2%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달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일 밑에 보시면 한국은 매년 1,000조 정도 수출하고 900조 정도 수입하고 100조씩 무역 흑자입니다. 근데 올해만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500조를 벌어들이니까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가가 대비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개인들은 꼭 달러 자산을 비축을 해서 환율 상승을 대비해라. 1등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해외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10년 평균 수익률이 작년과 금년에 크게 올랐지만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 수익률이. 캐나다 연금은 수익률이 11%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느냐? 캐나다는 전체 연금의 85%를 해외에 투자하고 캐나다 국내는 15%만 합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60%,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죠.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글로벌 주식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현재 1,50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600조는 미국 주식, 300조는 국내 주식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프라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는 미국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투자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년은 반도체 기업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개인들도 글로벌 주식 비중을 꼭 명심하고 한국과 미국을 분산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이 심각한 수준인데 현재 원화의 국가적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이제 국가별 GDP 순위인데요. 한번 보시면 미국이 30조 달러로 세계 1등, 중국은 20조 달러입니다. GDP라고 하는 것은 인구 곱하기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중국이 이제 14억 인구 때문에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국제 결제에서 우리 원화의 순인데요. 우리 원화는 한 40위쯤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20위까지만 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20위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태국이 10위, 헝가리, 멕시코가 19위, 20위입니다. 우리 원화가 얼마나 경쟁력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제조업은 육성을 했지만 원화를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미국이 171% 풀었는 거에 비해서 한국은 154%를 풀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자산 방어 전략 3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요거는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뭐냐 이제 이건데, CD 금리가 바로 은행 이자입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부동산과 주가는 반대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얘기하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1등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개인들이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겁니다. 이번 달에 5월 달, 6월 달에 서초동에 1단지 분양합니다. 한 2,000세대 분양합니다. 꼭 하세요. 이거 점수 커트라인은 한 74점이지만 30%는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38평 이상에 대해서는 무려 70% 추첨으로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청약을 해라. 경쟁률은 한 50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제가 있고 추첨이 있다. 또 내가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18평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일 작은 평수. 그래서 이번 달에 당첨되면 차액이 50억 정도 남습니다. 분양가는 27억, 시세는 75억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려면 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청약통장의 점수 계산법이죠. 15세부터 1점이 됩니다. 14세가 되기 전에 우리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통령 때도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대출을 해주지 않는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부동산 그래프인데요. 금년에 2026년에 10,000세대 정도 분양하고 내년에는 8,000세대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더 충격적이죠. 전국의 집값이 90%가 줄었고 서울의 집값도 80% 공급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크게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않더라. 우리나라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 수도권은 50%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집이 없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른다. 제가 90% 확률로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항상 투자의 비율을 333, 주식, 부동산, 현금 이렇게 333으로 분류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이번 달에 있는 아파트 청약 꼭 하시고 월급 받으면 꼭 1등 주식 하시고 또 현금도 좀 비축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절대 직장만 다녀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부자 트렌드라는 책도 썼죠. 4,5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먹지 말고 사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외환 위기에 관련 책도 커피 한 잔 먹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라. 그죠? 직장 내에서도 항상 1등이 되세요.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그죠? 회사에 막 경조사도 다 다니고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국의 1%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만 다녀서는 절대 1%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청약 통장은 부모님하고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 부모님에게 받아도 됩니다. 또한 본인 동생 배우자가 있다면 청약 통장을 꼭 2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청약 통장은 만드는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약 통장을 만든 시점부터 15세가 되면 1점씩 쌓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죠? 이런 청약 통장이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월급 받으면 1등 주식, 삼성전자, 미국은 엔비디아, 구글 이런 회사입니다. 꼭 회사에서도 1등이 되시고 또 자산 투자에서도 1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